어깨는요, 어깨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가 어깨예요. 어깨라 그러면 보통 뭐 여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깨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 어깨를 주로 메인으로 보는데, 정형외과의 역사를 보면 발전되는 관절마다 발전된 순서가 있어요. 정형외과 중에 제일 먼저 학문적으로 발전되고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이 발전된 게 어디인 것 같아요? 머리, 어깨, 무릎, 팔 중에. 허리, 척추가 제일 먼저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 엉덩이, 그런 다음에 무릎. 어깨는 한동안 포 같은 조인트로서 잊혀진 관절 그래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저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어깨 수술도 없었고 저희 선생님들도 다 50경 보면서 보내버렸어요. 그만큼 어깨는 나중에 발전이 된 거고요. 어깨는 또 하나 병명이 뭐냐면 어깨 질환은 럭셔리 디지즈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어깨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아프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떨어진 나라 가면 어깨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환자들은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우수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어깨가 없냐? 아닙니다. 그쪽은 무릎 질환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릎이 아프면 내가 일하러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벌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갑니다. 어깨는 이렇게 어깨를 못 들어도 일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 어깨를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은 국민 소득이 최소 15,000불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요. 고령화. 여러분들 고령화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드셨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제일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 수술한 게 94세 수술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94세인데 왜 수술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서는 하루도 못 사신대요. 그분이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질이랑 관계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셔도 오래 살 것 같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이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삶의 질이랑 관계된 게 어깨입니다. 이제 우리가 견주관절 그래가지고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요즘 애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견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저게 이제 뭐 개견자에 술주자 그래서 술을 뭐 많이 저희 학교가 술을 많이 마시긴 해도 저건 이제 어깨 견자하고 팔꿈치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가 이제 견주관절 그래서 주로 정형외과에서 어깨하고 팔꿈치를 다루는 우리 학회에서 이번 주간을 어깨 주간이라고 정해서 대국민 홍보도 하고 각 병원마다 강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병률, 어깨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원래는 전체 인구에 보면 평생에 한 번 아파본 사람들이 20%. 우지 높은 거죠, 사실은. 아마 허리 다음으로 높은 걸 겁니다. 20% 정도면. 근데 왜 아프냐?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냐?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먹는데 너무 건강해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 같으면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다 운동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딱 50이 됐는데 제 머리는 아직도 저는 20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20, 30대인데 몸은 60, 70대.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60, 70이면 그러니까 50이면 50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60, 70이면 60, 70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벤치프레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헬스클럽에 가서 역기를 들어요. 그럼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령화, 스포츠,
또 스포츠도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 그래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동호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다 야구해요. 주말에. 근데 그 친구들이 몸을 충분히 풀고 야구를 하냐? 아니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딱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가서 공 던져요. 그럼 어깨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스포츠 활동이 많은데 그에 대한 우리가 전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13년도, 15년도 이때가 우리가 한 2만 불 정도 됐을 때요. 국민소득이 15,000불부터 증가해가지고 2015년이 막 3만 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때요. 외래 환자가 30%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전혀 병이 없다가 딱 13년부터 갑자기 어깨가 아팠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삶의 질이랑 그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깨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시는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이제 선생님은 이제 50견입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50견인데 뭐 금세 났어. 뭐 그냥 난대 나 갈래. 그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환자분은 50견인데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회전근개 파열인데 아니 내 친구는 뭐 그냥 났던데 그게 어깨 그러면은 그냥 알려진 병이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럼 50견 그냥 뭐 근육 파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셨듯이 이게 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요게 50견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써놨는데 무지무지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모르시고 그냥 내 옆집에 있는 친구도 어깨 아팠다는데 뭐 그냥 났는데 뭐 아니 그 친구는 수술 안 하라는데 왜 당신은 수술 그게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뭐 그러면 일단 인터넷으로 쫙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깨 환자분들의 특징은 몰려다녀요. 어디가 잘한다더라. 우르르 이제 가세요. 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또 우르르 이쪽으로 오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인터넷에 제가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이 인터넷의 힘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저기 어머님 친구분이 무릎이 아픈데 어딜 가야 되냐? 그럼 제가 대충 이제 선생님들을 다 아니까 그 선생님 조금 아닌데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들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걸로 갔어요? 유명한 병원이니까 전문 병원이니까. 그런가 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거기 안 좋은 병원인데. 근데 제가 강아지가 아팠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인터넷 찾고 있더라고요. 네, 강아지 아프면 어딜 가요? 우리 동네 명의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좀 큰 병원이었는데 인턴 같은 수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뼈를 얘기하는데 저는 강아지 뼈랑 사람 뼈랑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흠칫하면서 다른 걸 또 막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인터넷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하는데 너무 지금 요즘은 인터넷에 잘못된 홍보가 많습니다. 이런 부황 떠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 한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어깨는 삶의 질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은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게 저렇게 머리를 빗습니다. 머리 좋죠. 이쪽에 계신 분은 어깨가 안 올라가요. 근데 옷은 입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냐면 저렇게 입어요.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네. 저게 뭐예요? 이분들은 목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깨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멋있죠? 어깨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해부학,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귀를 닫아버려요. 네. 그냥 뭐 치료 방법만 가르쳐주지 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하세요. 여기 이제 제 몸을 쓰려고 그랬다가 아직은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돼서 그냥 초상권 침해로 빌려왔습니다. 자, 어깨는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 어깨 관절이에요. 어깨는 지금 다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본인 손가락이 무릎이 어깨처럼 돌아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손가락이 어깨처럼 돌아가, 그건 안 돼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관절이 제일 운동 범위가 큽니다. 왜 크냐? 이게 우리 팔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게 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뼈예요. 여기 보면은 어깨가 요렇게 여기가 관절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몸에서 받쳐주는 뼈하고 우리 팔뼈하고 면적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요렇게 눕히면 요게 사실은 약간 골프공처럼 생겼고요. 요게 약간 골프티처럼 생겨가지고 골프티 위에 있는 골프공은 뭐 어디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운동 범위가 넓은 대신에 항상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 어깨 관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세요. 재발성 어깨 탈구. 본인이 재발성 무릎 탈구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재발성 무릎 탈구란 병은 없어요. 무릎은 한번 크게 다치면 자꾸 빠지지 않아요. 어깨는 자꾸 빠져요. 이게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넓은 대신에 골프티 위에 있는 골프공처럼 툭 건드리면 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관절 안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막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방금 뭐 하얀 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관절 와순이라고 저게 이제 저 아주 깊숙이 있는 그 인대 같은 조직인데요. 저게 손상이 되면 재발성 어깨 탈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변이고 구조물이고 그거를 덮고 있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관절막이 덮고 있습니다. 2개 뼈를. 저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그 유명한 오십견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럼 뼈를 2개를 잇고 있는 그런 막에 염증이 생기면 저게 단단해지고 굳어지거든요. 그럼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못 움직이죠. 그리고 아프고 염증이 있으면 그게 이제 오십견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멀건 거 이게 그 유명한 회전근개입니다. 관절막이 있고 그 옆에 관절막이 정상이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우리 팔을 움직이게 해주고는 유명한 4개의 근육이 회전근개입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 혈관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근육이 있는 지금 보이는 이 근육이요.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삼각근, 지금 만지시는 근육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회전근개는 되게 깊숙한 데 있어요. 맨날 오셔서 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하는데 어딘지 짚을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은 궁금해요. 어디가 아파요? 근데 저렇게 깊숙한 데 있고 이렇게 큰 근육이 이거 되게 큰 근육입니다. 큰 근육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회전근개가 찢어지면은 앞쪽이 아프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부위인데 바깥쪽이 아프고 어떤 분은 뒤에가 아파요. 그렇게 나오는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냐고 여쭤보지 마세요. 자, 진단은 아까 제가 어깨가 어디냐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여기 어깨 아파 보신 분들 어디가 주로 아프세요? 팔뚝이 아파요. 팔뚝이. 여기가 아파요. 아닌가? 그렇죠? 네. 여기가 아파요. 여기는 어깨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어깨만 막 얘기하고 있으면 환자분들 여기를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부러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여기가 아프냐? 그리고 당연히 어깨는 여기인데 대부분이 여기가 아프시고 이 위도 아파요. 이 위에가 아픈 거는 거기가 아프신 거는 어깨 때문일 수도 있고 목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애매한 이제 38선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과연 목 때문에 아픈 건지 어깨 때문에 아픈 건지는 좀 더 다른 검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아픈 거는 목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어깨 때문에 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어깨가 여기 아프면요. 여기 이렇게 그 저맥낭이라고 아까 그런 근육들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염증이 일로 타고 내려와가지고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시면 여기를 찍어달란 말이 아니라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신체 검사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어깨는 운동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그 관절 가동 범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운동이 제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앞으로 나라는 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만세 동작을 해봐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여는 것 같은 동작, 미닫이문 같은 거 여는 이런 동작이 있고 문제는 이 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동작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통증이 시작되고 아픈데 팔을 뒤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뒤로 하고 뭐 이것도 또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주 바쁘고 가장 환자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는 특히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속옷 입는 동작 해보세요. 브라자끈 매는 동작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또 아주 힘드신 분이 있어요. 나는 브라자 안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들어져. 아니, 이거는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동작. 나는 뭐 앞으로 해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지금 봤듯이 모든 동결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형 모든 동작은 앞으로 드는 거, 여는 거, 뒤로 하는 이 동작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확 바뀝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분들한테 가서 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50견을 설명을 드릴게요. 50견은 그러니까 의학 진단명, 뭐 위암이나 무슨 골절이나 이런 것 중에 유일하게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진단명으로 들어간 게 50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50대의 어깨란 뜻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50견이에요. 위암이 60대에 많이 생긴다고 60대 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50견 그러면 아주 유명한 병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진단명도 아니고 그냥 널리 통용되는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저거를 환자분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환자분은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유착성 관절낭염이 이제 붙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실은 쉽게 말하는 거는 동결견입니다. 동결견. 근데 어깨가 굳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성 관절낭염은 뭐냐? 제일 안에 있는 뼈 두 개를 연결하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보면 요게 그 막입니다. 요게 뼈 두 개고요. 요게 막입니다. 요게 하얗게 된 게 정상이고요. 벌겋게 돼 있죠. 이게 다 염증들입니다. 이렇게 벌겋게 돼 있어요. 여기가 벌겋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정상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움직일 때
얘가 탄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증상은 통증하고 관절 운동 범위 감소입니다. 자, 통증은 아까 보셨듯이 관절막이 벌게져요. 아주 그냥 염증이 생겨서. 우리 몸 안에 어디든지 아프다는 거는 몸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염증이 생겨서 내가 너한테 통증이란 사인을 보내니 나 좀 신경을 써다오. 그게 통증이에요. 밤에 왜 아프냐? 낮에는 지금 이렇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모였어도 제가 막 재미나게 강의하면 순간 잊어버려요. 신경이 딴 데 쓰여서. 밤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위가 조용해요. 그리고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많이 썼어요. 밤에 아프고 또 낮에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 관절이 조금 중력에 의해서 팔이 처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간격이 생기는데 밤에 누우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이 중력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좁아져요. 관절이. 그럼 염증 있는 관절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아파요. 네. 그리고 아프면 제일 먼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50견은 아프면 제일 먼저 뒤로 돌리는 게, 그러니까 여자분들 속옷 입는 게 좀 불편해져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부터 뒤로 속옷을 안 입고 앞으로 입게 돼요. 그러다 보면 통증이 좀 가라앉아서 내가 다시 한번 뒤로 한번 속옷을 입어볼까 하는데 갑자기 엉덩이에서 올라가질 않아요. 이것 두 개가 악순환이 되는 게 50견이에요. 통증이 먼저 시작을 해서 염증 때문에, 원인 모르는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시작돼서 어느 순간 잘 못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건 50견이야, 나는 이거 이겨내야 돼, 그러신 분 아무도 없어요. 조금씩 안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굳은 게 또 통증을 줘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운동 범위 감소, 통증이 있는데 주로 언제? 화장실 가서 뒤 볼 때.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여기 이걸 가렸어요. 아시는 분 아니시죠? 그냥.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아픈 쪽이에요. 이쪽이 아픈 쪽 아니에요. 네. 혼자 올리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올라가요. 이것도 이쪽보다 안 되죠? 우리 문 여는 동작이. 네. 환자분이 지금 힘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안 돼요. 속옷 입는 것도 보면 이쪽은 잘 올라가는데 이거는 엉덩이까지밖에 안 와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이게 50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뭐냐면 그럼 혼자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파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굳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면 똑같이 안 올라가요. 왜냐? 굳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팔을 올리는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똑같은데 혼자 올리면 못 올려요. 왜냐? 올리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옆에서 잡아가지고 아파도 살살살 올리세요. 쭉 올리면 남이 잡아주면 올라가요. 그게 50견하고 아주 심한 회전근개 파열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나 회전근개 파열 같아. 그러면 야, 너 해봐. 내가 해봐. 이거는 아니야. 너는 50견이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50견은 50대 중년에서만 생긴다. 맞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높으신 이제 아닌 거 맞습니다. 이거 미리 보셨나요? 네. 자, 사실은 진짜 50대에서 많이 생깁니다. 제일 많이 생겨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40대에서도 한 20%가 반이 50대 이상이에요. 50대에서요. 근데 보시면 40대에서도 생기고요. 60대에서 생기고요. 70대에서도 생겨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 생기는 50견은 아까 봤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염증만 생겨가지고
원인이 단순한 염증인 경우가 많은데 주로 30대나 40대, 60대나 70대에서 생기는 오십견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는 부러졌거나 뭐 빠졌거나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다 보면 2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60대, 70대는 회전근개가 찢어져가지고 아프다 보면은 또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급선무입니다. 30대나 60대에 생기는 오십견은. 원인 계속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딴 병원 가시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모르나 보다. 그럼 얘기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릅니다. 꼭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뇨병. 정말 5배 이상. 그리고 양쪽에 잘 생겨요. 오십견은 양쪽에 잘 안 생깁니다. 네. 오십견은 양쪽이 다 오는 경우도 한 20%밖에 안 되고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양쪽 같이 오는 경우. 근데 당뇨병 있는 분들은 양쪽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뭐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는 오십견 환자가 없다가 이때 12년도에 는 게 아니라 이때보다 점점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삶의 질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삶의 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오십견을 부르는 습관 그래가지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지금 하고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러면 오십견이 안 올라오고 그러면은 핸드폰 사용하지 말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뜻이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골프 치신 분들 계시죠? 그럼 우리나라 골프장은 멀잖아요. 한 30분, 1시간 가잖아요. 또 아침 일찍 티업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자다가 알람 소리를 딱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짐 싸가지고 막 가가지고 또 밥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바로 스윙해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 그게 지금은 버티지만 그게 버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많이 치시죠?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배드민턴 치는 분들은 못 오게 막았나? 탁구 치시는 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해요? 아파서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골프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동, 그러니까 테니스는 요즘 뭐 잘 안 하시고 젊은 층이 하니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수영이나 전부 어깨를 돌리는 운동들이기 때문에요. 이 운동은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신 다음에 몸을 푼 다음에 하시는 게 나중에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자, 아까도 계속 어깨 통증, 오십견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맞다. 저기 아까 못 들으신 분 혼자 손 드셨어요. 아니다. 네, 이거는 약간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우리 얼굴 생긴 거 다른 것처럼 오십견도 똑같이 오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살짝만 오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아파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 오십견이 이렇게 크게 스테이지가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십견은 일본에서는 오십견을 밤도둑이라 그래요. 밤에만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간다고. 네. 제일 처음에 아픈 시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픈 시기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브라자끈 맬 수 있어요. 아파도. 근데 아파요. 어떤 분은 요까지만 있다가 아픈 게 없어지고 그냥 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한테 야, 그거 좀 아프면 좀 이따 없어져. 그리고 이 운동 다 되는데 나는. 근데 그 사람도 오십견인데 요때만 있다 간 거예요. 어떤 분은 요게 심하지가 않고요. 굳는 게 심해요. 나는 별로 안 아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속옷을 못 입겠어.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되게 아프면서 이게 겹쳐요, 거의. 예. 이렇게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게 정답이 세모인 거고요. 문제는 해동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절로 놔두면은 낫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끝나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끝나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끝나고, 그 사람마다 달라서 그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는데 친구가 야 그건 나만 믿어, 그건 나을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런 분들을 쭉 한 7년, 5년 있다 보니까 50견을 겪었던 분들의 10%는 영원히 장애가 남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에까지 올렸던 분이 치료 안 받고 있더니 5년 뒤에 하나도 안 아픈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50견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요즘 들어서 그 우리 학계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이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호전이 되지만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고 또 정말 회전근개 파열을 50견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꼭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50견이 진단받고 자기가 아프고 병원에 오기까지가 한 9개월이 걸려요. 보시면 남자가 더 둔하죠. 여자분들이 더 우리나라는 유전자가 우수해요. 여자분들이 먼저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병원에 오고 남자들은 끝까지 참다가 정말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9개월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서 뭐 아니라 그러고 또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라더라도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치료가 필요한가요? 치료 필요하죠. 네.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여기 보면은 무지막지한 말들이 써 있어요. 동결견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어깨 수술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하는데 동결견으로 50견으로 수술하는 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 50명. 제가 얘기할게요. 한 10명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잘만 치료하면 수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전문병원 이런 데서는 빨리 수술하면 빨리 낫는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만 치료하면 수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수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수술은.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해야 되는데 잘 치료가 뭐냐? 첫 번째 통증 조절. 네. 50견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통증, 운동 범위 감소. 첫 번째가 통증 조절입니다. 통증 조절하는 방법은 본인 통증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약만 먹어도 좋아지고 어떤 분은 쉬기만 해도 좋아지고 어떤 분은 주사 맞아야 되고 주사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을 때는 물어보세요. 제가 주사를 저한테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치료를 하고 오시는데 주사도 여러 번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주사에 따라서 제 치료 방침이 달라지는데 제가 10분 정도 물어봐요. 무슨 주사 맞았어요? 그러면은 대답이 몰라요.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주사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몸에 뭔가가 들어오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얘기를 하셔도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다만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그거 스테로이드 아시죠? 소위 말하는 뼈주사. 그게 말이 되게 웃긴 게 뼈주사라는 건요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년 50년 전에 저희 선배 의사님들도 뼈주사를 잘 모르고 환자분들도 모르고 이게 한 번 맞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맞아가서 맞아요. 보약인 것처럼. 네. 그리고 뼈에다 어떻게 주사를 놔요? 뼈에다 주사를 못 놔요. 관절에다 놓는데 그때만 해도 관절인지 뼈인지
예? 알게 뭐예요? 그냥 뼈주사라 그런 거예요. 그 뼈주사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테로이드 그러면 못 알아듣고 뼈주사 그러면 뼈주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진짜. 이름 하나가 잘못돼서. 뼈주사래.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네, 정말로 잘 쓰면. 적재적소에 딱 쓰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정확하게 염증이 있는 부위에 딱 놓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뼈주사 스테로이드는 잘못하면 염증 고름, 진짜 감염. 우리가 말하는 염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름이 아니라요. 그게 영어로는 다릅니다. 염증하고 염증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른 염증, 아까 봤듯이 그냥 벌건 거. 그건 조직학적으로 염증 소족이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염증은 고름이에요. 우리 여드름 짜면 나오는 고름. 여기 골맞을 때 툭 터지면 나오는 고름. 그건 진짜 고름인데 스테로이드가 그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잘 못하면. 그거는 완전히 의사나 환자나 의사가 원해서 균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지만 의사나 환자나 그건 아주 다른 길로 정말 고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잘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약물이나 주사로 통증을 조절을 하면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도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아령으로 하는 근력 운동. 제일 먼저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운동 범위가 좋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원 가면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신 분 어때요? 도움이 돼요? 부드러워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그겁니다. 저는 정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 먼저 다 없앨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깨가 요거밖에 안 올라가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못 돌릴 것 같죠? 몸 써서 다 돌려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동작이에요. 그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물론 운동 범위가 다 좋고 아무런 내가 부담이 없으면 그냥 뭐 돌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깨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거는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절대 그거는 돌리면 안 돼요. 그렇게? 네? 네. 그건 제가 정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제가 청원을 넣겠습니다. 네. 무슨 말 하는지 까먹었어요. 잠깐 정부 얘기를. 네. 이렇게 돌리는 거는 아프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운동에 불 꺼줄래요? 뒤에 좀? 여기 좀. 백정 선생님, 불 좀 끌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운동 범위가 다 좋아지면 그건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안 아픈 분은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회전근개가 수술을 했거나 그러면 그거 돌리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운동들입니다. 여러분들 드렸던 책자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깨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만세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생활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솔직히는 뒤로 돌리는 거는 특히 남자분들은 저도 뒤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사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뒷주머니에만 손만 넣으면 돼요. 사실 뒤는 별로 나중에 돌아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항상 아플 때는 이 동작을 하셔서 어깨 만세 그게 제일 먼저 되면 일단은 한 80%는 불편한 게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문 여는 동작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돼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약간 속옷 입는 동작 이게 제일 먼저 돌아오고 제일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이게 돼야지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저게 돼야지 주사 맞고 통증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여기가 아프다. 샤워할 때 여기가 안 닿는다. 나 옷 입으려고 자켓 입으려고 뒤로 하면 악소리 나고 뭐 물건 잡으려고 뻗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게 이 뒤로 돌리는 동작이 돼야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오고 제일 하기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꼭 돼야 되는 동작들입니다. 자,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충돌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돌증후군 들어보셨어요? 네. 충돌증후군은 뭐냐면은 사실 충돌증후군의 진단명 자체는 그냥 회전근개 파열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진단명이에요. 우리 어깨 이제 요 그림에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요게 뼈인데요. 요게 우리 지금 만져지는 딱딱한 여러분 어깨에 그게 뼈고요. 그리고 요게 우리 팔이고 그 뼈 아래 안 만져지는 그 뼈 아래가 회전근개가 돌아다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요게 뼈고요. 요게 우리 팔이고요. 여기 보이는 요 놈이 회전근개입니다. 여기가 뼈고 여기가 우리가 만져지는 뼈, 이게 우리 팔, 뼈랑 뼈 사이의 근육. 요게 회전근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요걸 우리가 이제 한자로 견봉 그래요. 견봉 하 공간이 여기입니다. 팔이 이렇게 들리면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정상인 근육은 매끈하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여기에 만약에 파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릴 때 위에 있는 뼈하고 충돌이 됩니다. 예. 그게 어떤 동작이냐면 이렇게 될 때나 우리가 팔을 앞으로 들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는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될 때가 충돌증후군입니다. 그게 여기 보셨듯이 견봉이 있고 우리 팔이 있고 회전근개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하면은 팔이 이렇게 들 때 여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아파하거나 그런 겁니다. 네. 충돌증후군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자, 엑스레이를 많이 찍을 겁니다. 엑스레이는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근육이 엑스레이에 나오나요? 근육은 안 나와요. 엑스레이는 뼈만 나와요. 그럼 환자분들이 어떤 분은 컴플레인 하세요. 아니, 왜 인대가 찢어졌는데 왜 엑스레이 왜 찍냐? 엑스레이에서 뭐 보이는 거 없냐? 엑스레이 보이는 거 없어요.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없어서 없다 그래요. 근데 엑스레이를 왜 찍냐? 우리 이 견봉, 여러분들 여기 이게 옆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견봉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직사각형꼴로 생겨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어떤 분은 갈고리처럼 뼈가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뼈가 튀어나왔던 소리 많이 들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있으세요? 뼈가 튀어나왔으니 이걸 뭘 해야 된다. 없나?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뼈가 이렇게 원래 생긴 게 우리 얼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저렇게 다 달라요. 생긴 게. 근데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사람은 요 뼈가 여기가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뼈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생긴 것부터. 그러면 밑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면서. 갉아먹어요. 네. 그러면은 얘도 닳지만 얘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갉아먹으니까. 얘도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럼 뼈가 더 자라요. 우리 동굴에 종유석 자라는 것처럼 자극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막.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엑스레이를 제가 찍어서 이 사람은 좀 갈고리처럼 생겼네. 그러면은 회전근개가 손상받았을 확률이 많겠구나 하는 게 엑스레이의 의미입니다. 네.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연세 많으신 분들 진짜 시골에서 계속 일만 하시다 오신 분들은 진짜 저게 갈고리처럼 뼈쩍 튀어나와 있어요. 거의 이렇게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될 이런 형태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견봉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충돌증후군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게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다 회전근개 파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대부분 그러다가 염증이 없어지고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충돌증후군 그럼 나는 미리 예방을 할 겁니다. 나는 미리 치료를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깨는 아침부터 일단은 중노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을.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자동차 부품이 다는 것처럼 어깨도 부품이 달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조금씩 닿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는데 저게 한꺼번에 쫙 찢어지냐? 제가 여태껏 정말로 일주일 전에 쫙 찢어져서 온 회전근개는 10명이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 의사. 저기 산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40대 초반에 어깨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는데 자기가 느낌이 이상해서 3일 만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진짜 급성으로 쫙 찢어졌어요. 안에 피도 고여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한 15년이 넘게 어깨만 봤는데 진짜 10명이 안 돼요. 그만큼 급성 파열. 내가 방금 넘어졌는데 찢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씩 다른다는데, 그리고 찢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증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내가 팔은 아니 어깨를 드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는데 나는 팔 왜 다 들어요? 궁금하죠? 네. 첫 번째, 증상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그 다발 같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회전근개는 쉽게 말해서 근육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얇은 다발로 돼 있어요. 그 다발이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60 넘고 70이 되면서 한 3달에 한 다발씩 끊어지면 증상이 없어요. 조금 우리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젖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상이 없이 되다가 얘가 버티다 어느 순간부터 팔이 아프고 또 찢어질랑 말랑 거의 찢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툭 넘어졌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팔을 못 들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진단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얘네가 그 급성 파열이 없고 이제 만성 파열을 지금처럼 한 다발씩 끊어진 거고요. 저게 끊어졌는데 내가 팔을 왜 드냐? 어깨를 드는 근육은요 22개가 넘어요. 22개 정도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가장 중요한 놈이 끊어져도 옆에 있는 근육들이 다 도와줘서 듭니다. 그래서 팔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원인은 아까 봤듯이 충돌증후군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 이게 제일 큰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증상 보면 아까 50견 증상하고 좀 뭐 다른 게 있죠. 통증은 똑같아요. 네. 근데 밑에 근력 약화라고 있어요. 왜냐? 회전근개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력이 약화돼요. 근데 이런 증상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환자분은 느껴요.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무거운 거 드니까 좀 이쪽이 쉽게 필요하고 아프다. 그게 50견이랑 좀 다른 증상이고, 또 하나는 팔을 들 때 혼자는 못 들어도 남이 들어주면 들려지는 거.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요게 회전근개고요. 여기 관절경으로 여기 뼈에서 이렇게 살짝 떨어진 거예요. 저거는 뭐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데 요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아마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MRI 찍었는데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부분 파열은 찢어지니까 빨리 수술합시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부분 파열은 가능하면 수술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주사나 이런 걸로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 부분 파열이 낫지는 않아요. 그게 메꿔지지는 않는데 완전 파열로 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부분 파열은 수술 안 해도 되고 전층 파열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4mm 정도가 찢어집니다. 한 번 찢어진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라 안 찢어져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조금 찢어졌으면 4mm씩 늘어나고 개인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한 2.5cm, 3cm가 넘으면 꼬매기 힘들고 꼬매도 재파열될 확률이 한 20-30%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치료 시기도 중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요게 하얀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뭔가가 좀 이렇게 쥐파먹은 듯이 요게 부분 파열은 인대가 쭉 이렇게 있는데 한 부분만 조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분 파열이 있다. 그러면 증상만 없으시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찢어졌다. 요만큼. 근데 요만큼이 되고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요게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지금 요만큼 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요만큼. 얘는 여기 있어야 될. 요게 이제 파열 크기인데요. 저렇게 한번 완전히 찢어진 경우는 사실은 꼬매주는 게 좋긴 합니다. 사이즈가 작을 때. 그래서 회전근개는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고 치료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부분 파열은 조금 한두 군데 더 병원을 돌아다녀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늦어지면 커지는 경우. 저거는 원래 완전 파열일 때 그런 거고요. 힘줄 파열은 파열 정도에 따라서 부분 파열은 오십견처럼 그냥 주사 맞고 이러면 치료가 증상이 없으면 스트레치 운동하고 그러면 좋고 완전 파열은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은 요즘은 대부분 내시경으로 구멍 뚫어서 합니다. 소위 말하는 레이저. 그 레이저도 70년대 정말 무릎 수술 중에 레이저 수술이 잠깐 나왔었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 밝혀져서 없어졌는데 아직도 레이저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참 아까 그 뼈주사처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관절경입니다. 내시경은 우리 위나 대장에 넣는 게 내시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 수술 그러면 환자분들이 간단한 거구나. 부분 마취로 되는구나. 내가 아침에 와서 저녁 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관절경은 관절 내시경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건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이 옆으로 이렇게 환자분을 눕혀 놓고요. 팔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런 내시경 기계로. 그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잠깐 수술을 보여드리면 이 위가 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뼈 자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까 같은 기구로 뼈를 자릅니다. 깎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회전근개는 보시면 바느질 하는 거예요. 그냥 뼈에다가 나사목 같은 걸 하나 받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꼬매주고 있는 겁니다. 뼈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저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힘줄 파열을 그대로 두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부분 파열은 상관이 없지만 정말로 와장창 다 끊어져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꼬맬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진단을 하시고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게 나중에 재앙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 여기 뭐 하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요게 인대에 뼈가루가 침착이 된 겁니다. 저 뼈가루가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보이세요? 요 치약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석회가루입니다.
여러분들 석회성 건염 그러면, 왜냐면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에서도 보여요. 저렇게 하얗게. 그럼 딱 보기에 뼈 조각 같아요. 돌덩이 같아요. 저거 빼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저거는 돌덩이가 아니라 이렇게 치약이거나 가루입니다. 저게 지금 요게 힘줄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힘줄 안에 저게 이렇게 치약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루처럼. 네. 그래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다 유발하냐? 아니에요. 발생 연령은 50대에 호발하게 하지만 30대에서 80대까지. 그리고 특징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통증 양상은 급성부터 만성이 있는데, 석회성 건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석회성 건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루틴으로 어깨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내가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프면 무슨 느낌이 제일 먼저 오는지 아세요? 두려워요. 공포감이 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고 전조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요. 팔도 못 올리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응급실로 오세요. 갑자기 어깨가 다치지도 않은데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99%는 석회성 건염이고 급성 석회성 건염입니다. 이게 아까 같은 그 치약이 아무런 증상 없이 인대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이제 석회성 건염도 저절로 낫는 병이거든요. 나 이제 흡수될래. 흡수되면서 갑자기 그런 통증을 유발을 해요. 그게 급성 석회성 건염입니다. 나쁜 점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대부분 응급실로 오세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한 2주쯤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가 주사를 놓건 약을 먹건. 그래서 급성은 가능하면 수술은 잘 안 해요. 네,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요 만성입니다. 만성은 뭐냐면 아주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찌질찌질하게 계속 괴롭혀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힘듭니다. 환자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수술하자고는 안 그러고 주사 맞고 좀 생활도 좀 무거운 거 안 들고 운동 같은 거 조금 자제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주사를 두세 번 맞고도 계속 아프면 그때는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그만큼 저게 있다고 바로 빼자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극상건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수술하나요? 정말 거의 수술 안, 여기 보시면 수술하는 퍼센테이지가 6%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마구마구 그냥 수술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술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네. 주로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술도 했고 해봤고 수술 안 하고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큰 치료 방침을, 한쪽에는 수술이라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비수술이라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딱 보면은 얘는 칼로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 얘는 창으로 찔러도 무찔러야 되겠다고 하는데, 수술을 안 해보는 분들은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모든 걸 창으로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나 이렇게 수술이나 비수술이 이렇게 좀 혼재해 있고 치료를 잘 정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형외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형외과 가서 올바르게 치료하는 게 낫고요. 어깨는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병원 선생님들이 어깨를 심도 있게 배우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물어보고 잘 가셔야 됩니다. 수술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넓은 관절인데 어깨가 건강해야지 또
앞에 옆에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 사진이긴 한데 못 찾았어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대 서울병원 와서 사실은 목동병원에서 우리가 어깨질환 센터를 하다가 양쪽에 같이 있는 거는 좀 아니라고 해서 저랑 이제 밖에 계신 스태프 선생님들 박인수 선생이랑 이렇게 질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전문의가 이제 어깨는 봐드릴 수가 있고 수술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제가 권유를 하지만 아닌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은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깨 수술하고 끝이 아니에요. 어깨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이 필요해요. 근데 재활이 오래 걸려요. 근데 본인 환자분들이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고 주변에 물어봐도 나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수술을 해야지.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재활할 기간을 상의를 합니다. 직장을 언제까지 안 나갈 수 있냐. 뭐 무거운 물건은 언제까지 안 들을 수 있냐. 그게 이제 둘이서 합의가 되면 수술하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근데 의사가 당신 안 하면 어쩌고 그럼 하지 뭐. 그런 다음에는 재활할 때만에 화가 나요. 네. 아니 이건 괜히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어깨 수술 아픕니다 하고 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술 결정 잘 하셔야 되고 수술을 이왕 했으면 재활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내가 수술하는 게 반이고 본인들 재활하는 게 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재활을 체계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견주관절학회에서 나온 포스터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